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85쪽 과세 표준 들어가죠. 맞죠? 진도?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그래서 실무 나가시거나 또는 많은 분들이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계산 구조를 한번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산출세 계산 보시면 계산 구조가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양도소득세에서 출발점은 뭐가 되냐? 양도가액이 출발점이에요. 양도가액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지금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거죠. 여기서 당초 취득가액이라든지요, 기타 필요 경비를 뺀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를 빼고요.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가 그림에서 통해서 계속 봤던 것처럼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결국 양도소득세 크기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내가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억 원에 양도했다. 그러면 3억 원에 취득해서 5억 원에 양도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차익은 얼마 되는가? 2억. 2억 원을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소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 차익입니다. 이 양도 차익이 틀려버리면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하나 틀리면 그냥 점수 하나만 까먹는 건데, 문제는 세법은 틀리면은 그 틀린 부분에서 반드시 뭐가 온다? 제재가 들어오죠. 그나마 양도책이 과대 계상됐으면은 과세관청은 아무 말도 안 해요. 항상 그걸 하셔야 돼요. 과세관청은 더 내는 거는 말려 안 말려? 절대 안 말립니다. 그건 네가 계산 잘못해서 틀린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냐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더 내는 건 상관을 안 해요. 근데 뭘 내면은 부족하게 내면은 그때는 반드시 부족하게 낸 부분에서 뭐가 들어가는가? 가산금이 들어가요? 가산세가 들어가요? 또 집에 갈까? 큰 맘 먹고 내가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이 스키가 1교시 끝나네 간다. 내가 적게 신고 납부했죠. 그러면 적게 신고 납부했으니까 제대로 신고 납부를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부과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산세야 금이야? 세야 세. 항상 여러분 가산세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그 제대로 신고 납부를 못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벌조. 여러분 우리 중개사법 배우면 과태료 많이 배우시죠? 우리 세법도 똑같아요.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 뭐야, 여러분? 가산세.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고지서를 보내줬어. 그럼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하면 이때는 뭐가 부과되는가? 가산금. 구분되세요, 여러분? 예,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 그러면 양도 차익을 그대로 과세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자, 우리 부동산 등의 특징이 자본적 자산이야. 자본적 자산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보유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우리 주택 샀어. 그럼 주택을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게 아니잖아. 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해야 돼. 그러면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차익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부동산의 특성상 장기간 보유하다 보니까 양도세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이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그거를 좀 세부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근데 얘는 제목에 써져 있어요, 여러분. 외우실 필요가 없죠. 뭐한 자산일 때? 장기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누구한테? 특별하게 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것은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험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양도소득 금액이랍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양도소득 금액이 뭐냐? 양도소득 금액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뭐에서? 양도차에서 뭐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는 한 후의 금액이다라고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출제를 상당히 제일 좋아하는 규정이에요. 얘를 왜 좋아하냐면 이 계산 과정에서 얘가 딱 중간이야. 계산 과정에서 뭐예요, 여러분? 딱 중간이야.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는데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 무슨 공제가 있었죠, 여러분? 특별 공제가 있으니까 이에 대응되는 무슨 공제가 있냐면 기본 공제라는 게 있어요. 외우시지 마시고요.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누구한테 해주는가? 다 해주는가? 무슨 공제니까? 기본 공제니까. 누구한테 해주는 거냐?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공제 주겠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양도소득 기본 공제. 얘는 무슨 공제 여러분? 성격이 기본 공제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다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클럽 가면 기본이 있어 없어? 어? 왜 그래 촌스럽게? 이 기본이 있어 없어? 잘 몰라 총각들은? 자, 우리 안 가봤어? 그러면 우리 주부님한테 뭐 시험이라. 저 좀 보세요. 나이트 클럽 하면 기본 있어 없어? 있죠? 예, 있어요. 테이블로 앉으면 얼마 요즘? 테이블 얼마야 테이블? 요즘 테이블은? 응? 39,000원? 서서히 나옵니다. 예. 맥주 2병에 마른 안주? 맥주 3병에 과일 안주야? 어디야 거기? 룸으로 가면 딱 들어가는 순간 기본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똑같아. 얘도 무슨 공제니까? 기본 공제니까 누구라면? 양도자라면 다 기본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기본 공제와 뭐는? 특별 공제나 성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뭐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랍니다. 드디어 과세가액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총론부터 설명드린 게 뭐냐면 세법은 뭐가 나오면 과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조건 예외 이시 없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세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과표에다 뭘 곱하냐면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 뭐라 그러는 거야 이제? 산출세액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 과표가 나오면 무조건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 거다? 산출세액이 나왔다. 세액이 산출됐다. 계산돼서 나온 거다 그 얘기죠. 세액이 계산돼서 나온 금액이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이 양도 물건이 조세 특례 제한법 기타 관련 법률에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되거나 세액 감면 대상이 되면 그러한 공제세액이나 감면세액을 차감하는 거죠. 근데 제대로 신고 납부 안 하면 여기다 뭐가 부과되느냐? 가산세가 추가돼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우리 시험 대비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걸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순서. 최소한 양도 가액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는 산출세 계산 과정까지는 이걸 그대로 통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통으로. 순서도 물어봐요. 과거에 이 계산 과정의 순서도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순서로서 옳은 거 골라봐라. 이게 쭉 그런 거죠. 또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뭘 계산할 때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닌 거. 그러면 위에 게 뭐고? 고려 대상인 거고 밑에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출전 입장에선 이 특별공제와 대응되는 뭐를 섞어놓는가? 반드시 기본공제를 섞어놓죠. 기본공제 집어넣고 뭘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기본공제는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언제 고려하는 거야? 과표 계산할 때 고려하는 거죠. 이렇게 시험에서 나와요. 최근에 마지막 나온 게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렇게 여기까지 물어봤어요. 다음 중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닌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럼 위에 게는 뭐가 되는 거고 고려 대상인 거고 밑에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출제는 세액 공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시고 여기 써져 있어 뭐라냐면 세액 공제, 세액 감면. 그럼 얘들은 다 뭐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야? 산출세액에서 빼란 얘기죠. 무조건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써져 있어 법률 용어는. 세액 공제 어디서 차감하라는 얘기야? 세액에서 산출세에서 차감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까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차감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는 거지만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산 과정은 어디까지 외우셔야 된다? 반드시 산출세 계산까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 순서를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이 이거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계산을 못 해주면 그 양도자는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그걸 못하니까 이제 또 저한테 와서 징징 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법은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갖고 가장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확정시킨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액션을 취한 다음에 전문가한테 찾아가. 그래서 세금이 나오면 그때 찾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늦었어 이미.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다. 또 공인중개사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하고자 한다. 그러면 양도하기 전에 먼저 그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 관계를 먼저 확정시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를 연구한 다음에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데 액션을 다 취한 다음에 전문가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질문 온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소위 말해 이제 합격자들이고 실무 종사들이 저한테 질문한 분들이 대부분 종사자들입니다. 왜? 실무 나가니까 고객들이 오고 고객이 들어와서 자꾸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 자 보세요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자, A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B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B도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A가 부모님이고요. 자식이에요. 물론 이 자식은 배우자와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B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주소를 다 일로 이전해 버렸어. 주소를 다 일로 이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거주를 하고 있어 본인이.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건 제가 물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 상태에서 여기서 2년을 보유하고 양도했어요. 뭘 양도했다고요? B가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한 다음에 왔어요. 자, 그리고 저보고 뭐라냐면 이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보는 거죠.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이건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다 고객한테 질문을 받는 내용들이야. 그럼 우리 세법은 판단해야 되죠.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했죠,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라서.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2년 보유한 충족했죠. 자, 1세대로서 몇 주택이어야 된다고요? 1주택. 문제는 여기서 관점은 뭐예요? 몇 주택이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양도자는 누가 양도한 거예요? B가. 그럼 B가 양도해서 B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거냐 2주택자로 볼 거냐에 따라서 과세냐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죠.
즉 A와 B를 각각의 세대로 구성하면 각자 1세대 1주택자인 거죠. 이해되세요? 비록 부모님이라 해서 무조건 나와 동일 세대원이 되는 거 아니야. 세대라는 것은 동일한 주소 거세로 뭐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걸 세법상 뭐라는가? 생계 유지를 같이 한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지금 주민등록상은 이 사람은 여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등본 띄우면 주민으로 등본 띄우면 이 사람은 1세대 몇 주택제로 봐? 과세관청은 2주택제로 보죠. 같이 살고 있는 걸로 봐 나오니까 동일 세대로 판정된다는 얘기죠. 동일 세대로. 그러면 관할세무서는 몇 주택제로 보는가?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못 받죠. 그러니까 세무서는 뭐라는가? 세무서는 뭐라고 그래? 아니야, 집에 가야 되겠어.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내라고 그러겠지. 당연히 내야 된다고 그러겠지. 관할 세무서는 몇 주택지를 판정한다고. 근데 자기는 B는 뭐라는가? 자기는 사실 나는 여기서 살고 있었다. 그럼 그걸 누가 믿냐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오해를 하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과세관청은 당사자 제3자야. 제3자 이거는 자기가 혼자 얘기하는 얘기지. 내가 여기서 살았다는 거는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제3자인 과세관청은 얘가 여기서 살았는지 알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알아 몰라. 몰라요 여러분. 근데 자꾸 저한테 이거 나는 여기서 살았다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주택을 뭐 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봤었다면 저는 분명히 이런 상황을 제시했으면 저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다시 세대 분리했어야지. 양도하기 전에 다시 컴백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깔끔하게 서류상으로 세대를 뭐 했으면 분리했으면 당연히 A도 1세대 1주택자, B도 1세대 1주택자니까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뭐 한 다음에 양도한 다음에 세무서에서 세금 내시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또 세금이란 게 한번 내려면 꽁돈 날아가는 거 아니야. 1, 20만 원이요? 아니야. 부동산 양도면 몇 천만이 나올 수도 있고 매덕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 와서 이제 저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 이런 상담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행위를 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으면 깔끔하게 일단 서류상으로 분리가 됐으면 과세관청이 시비를 못 걸어. 다시 한번 세대상으로 서류상으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과세관청 시비 걸어 못 걸어? 못 걸어. 사실상 같이 살고 있었다라도 서류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지 않냐? 너 같이 살았지 않냐? 라는 거는 이제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과세관청, 세무서가 입증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서류상으로 각자 분리된, 각각 독립된 생계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실은 동일 세대다. 그럼 동일 세대라고 주장하는 자가 항상 여러분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한테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했다? 특정한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세대를 지금 분리했어 안 했어? 안 한 상태잖아. 안 한 상태에서 양도했으니까 당연히 관할세무서는 1세대 몇 주택자로 보는가? 2주택자.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뭐 했다는 거? 이걸 주장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거는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은 세대를 분리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사실은 뭐 했대? 분리돼 있었대. 그러면 그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본인 B가 입증해야 된단 말이야. 미리 세대를 뭐 했었으면은 분리를 한 다음에 양도를 했으면은 이때는 여러분이 봐도 깔끔하게 서류상 1세대 1주택자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동일 세대를 하더라도 사실상 동일 세대를 하더라도 그때 동일 세대라고 주장하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세무서가 입증해야 되죠. 과세하려면. 근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서류상으로는 동일 세대도 있고 사실은 뭐다? 분리된 거다. 그럼 이때는 이제 누가 증명해야 되는가?
비가.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법에는 어떻게 입증하라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3자인 과세관청이 사실 네가 따로 거주했었구나. 사실 분류가 돼 있었다라는 걸 걔가 인정할 수 있게끔 제한 없이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야, 이제. 세금은 내라고 그러지. 내야 된다고 그러지. 이 세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금은 행위를 취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받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취한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되지. 이미 액션을 취한 다음에 가서 전문가한테 가봐야 전문가가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이제 사기치라는 수밖에 없어. 사기는 아니겠지만은. 그리고 와서 이제 저한테 도움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입증할 수 있는 거냐. 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그럼 이거 여러분 입장 바꾸러 갑시다. 여러분 공인중개사인데 자, 고객이 이런 상황이야. 공인중개사님, 내가 사실은 여기서 거주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분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럼 돼. 시험 범위 아닙니다, 그런 거. 공인중개사한테 많은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을 들은 고객은 여러분을 신뢰하겠냐고 못하는 거죠. 이럴 때 대처 방안 하나밖에 없어요. 각종 생활관계 서류를 입증해야 되는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살고 있어. 그래서 모든 생활 공감, 예를 들어서 휴대폰, 무슨 각종 카드 결제 메일, 카드 수수료 이렇게 청구서 오잖아. 또 예를 들어서 뭐 신문 구독료. 이해하시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주소로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면은 이 주소에서 계속 각종 생활관계 어떤 청구서가 일로 계속 오고 있었고 내가 거기서 했다. 또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 가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다. 사실관계 살고 있었다는 걸 증명을 받아야 돼. 증명서를. 그러면 이제 일이 번거로워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면은 양도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걸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걸 비과세 받으려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려니까 일이 커져 작아져. 커져 번거로워져. 그리고 이런 관계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는가. 카페는 카페 뭐 누구. 이런 경우는 여러분 딱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직접 관할세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직접 거래돼요. 그래서 관할세무서 가셔갖고 내가 이런 관계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증명하는 것이 니네가 가장 믿을 수 있겠냐 물어보면 걔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그럼 걔들 액션 안 취합니다. 사실은. 입증하세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입증하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세무서는 그렇게밖에 안 합니다. 세무서는 딱 여기서 어떻게까지만 얘기하냐면 네가 입증해. 입증 방법은 내가 말을 못한다. 그 대신 네가 입증했고 내가 당신 여기서 분리해서 살고 있었네 라는 걸 믿을 수 있게끔 네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시하라는 얘기야. 거기까지밖에 안 합니다. 세무서. 그래도 걔랑 부닥쳐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3자한테 돌아다니면서 물어봐야 여러분 결론은 안 납니다. 최종 결론 누가 내요 여러분? 세무서가 결론 낸단 말이야. 그럼 누가 직접 붙어야 돼? 세무서가 붙어야죠. 이럴 때 여러분 자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런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가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적으세요. 나중에 꼭 세금 문제는 꼭 당한다면 뭐 어쩌지 뭐 일단 여기부터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관할 세무 공무원이지만 일단은 입장이 납세자를 보호하는 기본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확인을 받았고 내가 이런 관계인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믿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 있어요. 세법은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지
액션을 취한 다음에 전문가한테 찾아가면은 전문가는 어떠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도 제시를 못해. 왜? 이미 행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럼 다시 이거 양도한 거 물리할 수밖에 없잖아. 물리고요. 분가한 다음에 다시 재차 양도하세요. 그러죠. 그럼 이제 과세관청은 이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거 어제 저녁부터 계속 그거 자꾸 제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계산 과정이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외우니까 이렇게 외운대요. 양치, 양장, 양양, 양양양. 자기는 앞글자 따서 외운대. 훌륭하신 분이죠. 다 외웠대. 어떻게 외웠다고? 양치, 양장, 양양양양. 그럼 첫 번째 양이 뭐야 그랬더니 김양. 두 번째 양은 박양. 다 나오는 거야. 이 양 뭐. 그건 또 떨어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워요. 이걸 맨 처음에 저도 공부할 때 외울 때 어떻게 외울까요? 일단 기본은 양도소득의 기본이 뭐야 여러분? 차익이야. 차익이야. 기본은 차익이야 하여튼. 그래서 차익이 남으면 여기서 뭘 차감해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감해라.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이 금자가 붙은 거하고 여러분 금액이 안 붙은 거는 달라요. 양도소득 하면은 이거는 추상적 개념이에요. 세법상. 그런데 뭐가 붙으면 금액이 붙은 것은 과세가로 확정된 걸 의미합니다. 픽스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뭘 한 번 더 차감하라? 기본공제 차감해라. 그래서 뭐가 나왔다 이제? 과표.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났다. 무조건 세율에다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오는가? 산출세. 그러면 조금 암기 기법이 네 가지로 주는 거예요. 차장금기. 요것만 외우면 있죠. 차장금기, 과세산. 요건 자동이니까.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어요. 차장금기, 과세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안 까먹더라고요. 차장. 어라이! 그 차장이. 금기 하지 말할 거는 과세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외우네요. 어떻게 외우자고요? 차장금기 과세산. 차장금기 과세산. 이렇게 딱딱 외우면 그냥 까먹어요. 금방. 차장금기 과세산 요. 그러면 뭐 고객이 왔는데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 차장금기 과세산 요. 그러면 이제 가겠죠. 그래서 요 계산 과정 순서를 꼭 좀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계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양도 차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저는 2016년도 시험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개정되고요. 물어볼 게 많습니다, 지금. 2015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물어볼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세율, 여기 또 이번 2016년도 개정되네요. 그래서 올해 개정되는 부분이 두 파트입니다. 물론 여기도 또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전 들어가도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에는요. 크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지 거래 가액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준 시가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 현재는 얘가 원칙입니다. 대원칙입니다. 납세 의무자나 과세관청이나 다 기본적으로 실지 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2006년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실지 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확정됐습니다. 담보됐어요. 여러분 아실 거라 믿습니다만 우리 등기부상에 부동산의 매매가 있게 되면 실지 거래가액이 등기부상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갑구에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떼어보면 이게 얼마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거래가액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니까 등기부 등을 통하면 실제 매매 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둘째, 공인중개사한테 이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질 거래가를 반드시 뭐 하라고 되세요? 신고하라 라고 공인중개사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중개사법에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실가는 보고가 되어 있어 안 돼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실질 거래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2006년부터 얘가 대원칙이 됩니다. 그전에는 얘가 원칙이었어요. 요거를 여러분 우리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준시가를? 지방세에서는 이걸 기준시가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지방세 과세가 계산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용어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랬잖아. 국세로 넘어오는 순간 또 요 말은 싹 사라지는 거죠. 지방세 뭐가 있다면 국세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기준시가가 있다고. 이 용어 외우셔야 된다니까. 그 시가 표준액은 어디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사용한다. 그래서 국세로 넘어오면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서 제일 먼저 공부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였죠. 종합부동산세로 넘어오니까 잠깐 종부세 가보십시다. 종부세 가면은 국세니까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180쪽 봐보세요. 180쪽, 181쪽.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대신 무슨 가격이 나왔죠? 시가 표준액이 없으니까. 종부세는 무슨 가격을 가지고 과세율을 판단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시가격이랬잖아. 공시가격. 밑줄은 다 쳐져 있다. 표시는 다 돼 있어. 보니까 쳐져는 있어. 이거 누가 쳤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희한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잠깐 그 앞쪽으로 넘어가셔갖고요. 예. 178쪽 봐보세요. 표시 또 돼 있다? 희한해. 심지어는 시가 표준액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 쳤어 있어요? 그 누가 쳤을까? 아, 희한하죠? 야, 희한하다. 자, 등록 면허세 가보세요. 174쪽. 잠깐만 봐요, 그냥. 예외 보니까 무슨 말 나왔어요, 여러분? 등록에 대한 과세 표준 174쪽. 등록할 당시 원칙의 예외, 특례 예외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있죠? 또 취득세 가시면은요, 여러분 잠깐. 예. 170조. 170조. 예외 뭐 나왔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있죠? 찾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봤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때는 다 무슨 말이 나왔는데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과표할 때 꼭 나왔죠? 그런데 올라오니까 국세인 종부세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무슨 말이 없어졌어?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없어지는 거죠. 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시가 표준액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되는 용어다고요? 지방세, 지방세.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시가 표준액과 대응되는 말을 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준시가를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이 두 놈은, 자, 여러분, 실질 거래가액은 누가 결정한 가액이에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정한 가액이에요. 즉 다른 말로 누가 정한 가액이에요? 이거는 누가 정한 가액이라고? 양도자가. 그러면 기준시가나 시가 표준액은 누가 정한 가액이에요? 누가 정한 가액이에요? 이거는 과세권자가 정한 가액이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준시가나 시가 표준액은 누가 정해놓은 거이다고? 과세권자가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에 대한 무슨 가액이야? 평가액이야, 평가액. 실가가 아니라 뭐다고? 평가액이다고. 얘가 밸류라면, 얘가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던 가치 개념이라고 본다면 얘는 뭘로 보는 거야, 여러분? 가격으로 보는 거죠. 이런 걸 제대로 모르면 나중에 딴소리예요. 여러분은 공부 1년만 하시면 되지만 저는 계속 이 짓을
이렇게 할 줄 몰랐지, 오래 할 줄 몰랐지만. 그 이제 실무 나가서 이제 뭐 그 정말이야. 그때부터 이제 인간관계 유지하고 싶다고. 왜 나랑 인간관계 유지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 찾아. 여러 번 선배도 벌써 찾아오고 있어요. 저랑 작년 요 자리에서 여기서 공부했던 친구가 실무 나가니까 그때서 이제 저를 기억하시나요 하면서 랜드 3에서 맨 앞에 앉아있던 누구 학생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교수님. 그래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다 질문 올리죠. 바로 제가 뭐. 그래서 여러분 결론, 실지 거래가일까 뭐가 있다 여러분? 기준시가. 근데 결론은 지금 뭘로 계산하라? 뭘로 계산하라? 실가로 계산하라. 자, 작년에 2015년도 이거 분명히 나올 거다 그랬어요.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책을 잠깐 보시면요. 자, 양도차익 계산 봅시다. 양도차익의 계산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양도차익 계산? 원칙.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밑줄. 실지 거래가. 밑줄 시뻘겋게. 앞에 말은 실지 거래가액을 수식하는 용어야. 결론 뭘로 계산하라고? 뭘로 계산하라? 실지 거래가액. 그럼 실지 거래가액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당해 매매 당사자인 도자와 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우리는 양도소 뜻에서 뭘 한다 여러분? 실지 거래가액이라 한다. 2015년 대비 양도차익 계산 분명히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다. 예외 보시라 그랬어요. 예외. 그러면서 작년에도 예외 1번과 자 예외 2번, 3번, 4번 묶으시고요. 2번, 3번, 4번 묶으셔야 돼요. 분명히 묶으셔야 돼요. 그러면 1번과 2, 3, 4번을 구분하면요. 2번, 3번, 4번은 앞에다 적으세요. 이거는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과세권자가. 그런데 반해서 1번은 양도자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양도자가. 적어놓으세요. 1번과 2, 3, 4번 구분하셔야 돼. 분명히 1번은 누가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양도자라는 납세문자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2번, 3번, 4번은 양도자가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 사용하는 방법이라고요? 과세권자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과세권자. 그래서 1번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가 작년에 입에 거품을 매세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보다 매매 사례가액. 이게 없다? 감정가액. 이것도 없다? 마지막 순서 뭐야? 환산가액. 그래서 동그라미 치세요. 매매 사례가 할 때 매자, 또 감정평가 할 때 감자, 환산가 할 때 환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거를 매감환이라고 여러분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게 적용 순서입니다. 매감환. 순서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매감환. 그래서 앞글자 동그라미 쳐. 매감환. 특히 이 1번과 꼭 비교해서 정리할 게 있는데 그게 4번입니다. 그래서 4번. 관할 세무서장이 추계조사 결정 요청한다. 즉 양도자가 실지 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양도자가 실지 거래가를 신고했더라도 그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이고 이때 과세관청의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은 매감환 그리고 동그라미 기준시가다. 그래서 1번과 4번의 차이점은 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 제가 매감환 또는 환산가 해놓고 옆에다가 적으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적어놓냐면 기준시가는 양도자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시뻘겋게 적어놓았어요. 이미 공부하신 분은 가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말. 그래서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까지만이고요? 매감 환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뭐는 기준시가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요게 그대로 2015년도에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요 문구가 그대로 나옵니다. 1번이 그대로 나옵니다.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및 기준시가에 한다 해놓고 뭘 집어넣습니까? 기준시가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대로. 답이 손들고 있는 거죠. 조용히시오. 기다렸던 듯이.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 양도책 계산한 가지고서. 그래서 요거는 쉽게 맞췄어. 그런데 한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사실 저는 했으면 했고 안 하면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설마 여기까지 물어보겠어 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설마 여기까지. 근데 그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실제. 그래갖고 사실 기본세도 이것까지는 안 물어보겠지 라고 해갖고 빼놨던 규정인데 그 뺀 거를 물어봤어. 항상 과세관저가 출전에 항상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난 부담스러워. 그래서 양도차익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쉽게 맞췄고 하나는 정말 2015년도 시험에서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로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부랴부랴 또 책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시험 범위가 넓어지고 어려워져 점점.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봐요. 올해 시험은 작년보다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봐요. 기본은 무조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양도차익 계산 방법 몇 가지다? 두 가지가 있다. 뭐와? 실가와 기준시가라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원칙은 우리 뭘로 계산한다 여러분? 실가로 계산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셔야 돼요. 뭐로 계산한다는 것은 실가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적어놓으세요. 반드시 실지 거래가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빙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때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의 증빙 서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적으세요. 뭐예요? 매매 계약서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입증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뭘로 계산해야 된다고 여러분? 실질거래가. 그럼 실질거래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매매계약서. 그럼 매매계약서가 몇 장 있어야 돼요? 매매계약서가 몇 장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2장 있어야죠. 왜 2장이에요? 양도 시점에 뭐와? 매매계약서. 당초 뭐 할 때? 계약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몇 장 있어야 되는가? 2장. 어? 그러니까 실가로 계산한다고 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매매계약서. 그러면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는 지금 양도하니까 매매계약서가 있겠죠. 지금 쓰는데 매매계약서가 없을 수는 없잖아.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언제 당시? 그렇지. 이게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없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당연히. 왜냐면은 어디다 보관했는데 보관한 게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 주특기 못 찾는 거. 뭘 찾으려면 못 찾잖아 우리. 그죠? 저희 사람도 하루에 몇 번씩 행주 찾아 헤맵니다. 행주 어디 갔어? 인병을. 냉장고 있지 않나? 뭐 그냥 그릇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 왼수로 어떻게 돼 도대체? 조정해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취득 당시 계약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또는 분실, 멸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취직기가 다 갉아먹었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게 바로 여러분 1번입니다. 그게 뭐다고? 1번. 그래서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표 사례가 어떤 경우에 여러분?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지금 없는 경우죠. 그럼 어떡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첫째 뭘 적용하라 여러분? 매매 사례 가격이야. 여러분 여기 학교에서 감정평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죄송합니다. 물어본 놈이 나쁜 놈이죠. 뭐 했는지 물어보면 내가 그죠? 알 수가 없죠. 3방식 6방법 배웠어 안 배웠어? 그게 감정평가 아니야.
그게 감정평가요? 참 환장한다. 그래.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제가 느닷없이 물어보니까 그런 거죠. 학기는 시간에 물어봤으면 다 알 텐데 갑자기 제가 물어봐서 모르는 거, 응? 그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게 서로 마음은 편해. 거기 보면 유사 사례가액이 나왔죠, 여러분. 예, 그거가 매매 사례가액은 사례 글자 그대로 내 직접 양도 물건의 거래는 아니지만 내 옆집에 있던, 이래서 내가 아파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뭐 삼성 아이고 특정 브랜드를 합시다. 뭐 내가 뭐 어떤 특정 브랜드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백일동 502호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양도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거래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501호가 3개월 이내에 거래한 그게 있어. 그럼 거의 붙어 있는 거니까 똑같은 해당 물건은 아니지만 무슨 뭐가 되는 게 이게 매매 사례 가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층수 다를 수도 있고 그랬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사 사례점 비교하겠죠. 이걸 뭐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법에서 매매 사례가액. 근데 거래가 없어. 동질성과 동일하거나 유사성 있는 거래가 없었어. 그럼 두 번째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어디로 가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지 보라. 그것도 없다. 그러면 마지막 뭘 하라? 환산하라. 뭘로 환산하냐? 옆에다가 기준시가로 환산합니다. 기준시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가지고 뭐하라? 환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환산가라. 이거 여러분, 환산가액은 조금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취득할 때와 지금 양도할 때인데 여러분, 실질 거래가액과 기준시가가 있어. 이 당시 기준시가가 100이었고 지금 정부가 공시한 양도시중 기준시가는 100, 예를 들어서 뭐 50이야. 근데 내가 지금 실제 200이야. 200에 팔았어. 근데 당초 취득할 때 매매계약서가 없더라, 그 얘기야. 그러면 양도책은 이걸로 계산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거 구할 거 아니냐. 첫째, 어떻게 구하라? 매매 사례가액.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고? 감정가액. 그것도 없다? 그럼 뭐 갖고 환산하라? 뭐를 가지고 기준시가를 뭐 하라는 얘기야? 환산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100일 때 150이 된 거죠. 응? 당초 취득할 때 기준시가가 얼마였다고? 100. 근데 지금 양도치면 얘가 얼마래서? 150%. 몇 프로 증가됐어? 50% 증가됐죠? 왜 50%야? 100에서 150이 됐으니까 몇 프로 증가됐어? 50% 증가됐잖아. 이해하세요? 그래서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몇 프로 증가됐다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증가됐을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야. 이해하시죠? 그럼 얘가 지금 몇 프로예요, 여기가? 또 어려워. 75%인가요? 이 가게 차지한 비중이 몇 프로냐고? 그럼 거꾸로 이렇게 가면 돌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걸 뭐라는데 여러분? 환산가액.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구하냐? 지금 양도당 시실가는 얼마고? 200. 그 중에서 150분제 얼마로 하면 돼? 100. 그럼 숫자가 작아지겠죠?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이게 계산이 안 되지. 한 뭐 80 되나요? 아니 70 몇 프로 되겠네, 약. 75% 합시다, 그냥. 75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75니까 2014 이것이 한 150 정도 되겠죠? 계산해봐. 요거 계산기 꺼내봐. 얼마 나와 요거? 핸드폰 계산기 있잖아. 좀 계산해주라. 얼마? 200 곱하기 100 하신 다음에요. 150으로 나눠주시면 얼마 나오냐고. 응? 100 33? 33 나왔죠?
그럼 요거를 얼마로 잡으란 얘기냐? 133으로 잡으란 얘기야. 무슨 말인만 이해하시면 돼요. 환산가이라는 것을 뭐를 가지고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와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를 가지고 얘를 거꾸로 뭐하라? 환산하라. 그게 뭐야 여러분? 환산가. 결론 1번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야 여러분? 매감 환까지만이죠. 뭐는 없다? 기준시가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4번에서는 관할세무서가 할 때는 매감 한 어디까지 사용한다? 기까지. 이거 계속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2015년 이거 나올 거다. 분명히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시험 대비로는 뭘 잡아야 되냐면 뭐를 가지고 해야 된다 여러분? 실지 거래가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 거기 실지 거래 양도차익이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예. 실지 거래가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가에서 뭘 뺀 거다 여러분? 실지 필요경비. 중요해. 밑줄. 실지 필요경비. 실지 양도가에서 뭘 빼라 여러분? 실지 필요경비. 이때 실제 필요경비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취득 당시에 발생한 뭐와? 실지 취득가. 이건 취득 당시 발생한 겁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무슨 단계? 보유 단계. 양도비는 무슨 단계? 처분 단계에서 발생한 실지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지 취득가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합한 걸 뭐란다 여러분? 실지 필요 경비를 한다. 개념만 잡으세요. 개념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뭐 양도책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마무리 짓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186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죠.